변호사님, 네. 지난 12월 3일 밤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네.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에 따라서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되긴 했지만 워낙 충격적이고 뜬금없는 일이어가지고 예. 국회 상공에 헬기가 뜨고 군 병력이 투입이 되고 예. 많은 국민들이 잠을 설치셨을 것 같은데 예. 변호사님도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제가 82년생이라 네. 그 79년, 80년의 비상계엄도 제가 태어나기 전이고요. 팀장님도 더 그럴 거고. 네. 우리가 살아생전에 본 적은 없잖아요. 역사책에서만 봤죠.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저희가 이제 헌법 공부할 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실제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비상계엄이 뭐고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론 해제는 됐지만 네. 해제는 어떤 이유로 가능한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앵커들조차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비상계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네. 좀 확실히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비상계엄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이제 비상계엄이 있고 하나가 경비계엄이 있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쿠데타라고 하는 거는 비상계엄을 뜻하거든요. 네. 이 비상계엄 헌법 77조 1항이 있는데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요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어요. 네. 이 선포를 한다는 건 기존의 상권 분립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데 그 세 개 중에 두 가지, 행정과 사법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네. 왜냐하면 워낙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는 합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요. 네. 합법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권한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이런 요건이 없는데 하면 쿠데타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요건이 없는데 했기 때문에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쿠데타가 흔히 비상계엄이라고 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도대체 비상계엄이라는 게 언제 가능한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헌법 77조 1항에 요건이 딱 있는데요. 네. 전시란 건 전쟁이고 사변이나 소요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고 또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비상사태 요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인데 입법은 빼고요. 행정부와 사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헌법에도 있고 개헌법에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북한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네. 외국이랑 전쟁하지도 않았고 네. 내부에서 어떤 간첩 활동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심지어 간첩이 활동해도요. 국지적일 때는 비상계엄이 안 된다는 판례도 있거든요. 하물며 이번에는 조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말 그대로 그날 밤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말씀해주신 요건들에 하나도 부합이 안 되네요.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없었고 네. 적과의 교전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날 밤에 다들 집에 있었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라 해도 이게 그냥 쿠데타라는 걸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았고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가든 내란죄 수사를 하든 간에 논의의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1, 2, 3 비상계엄은 네. 애초부터 헌법의 요건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탄핵과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헌법 77조에는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네네. 합니다. 이때 법률은 이제 계엄법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예.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이제 변경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 거쳤을까요? 네. 안 거쳤다는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도 알 수는 없잖아요. 안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 심의라는 건 의결하고 달라가지고 국무회의 심의는 국무회의 의결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결이랑은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찬성 반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 장관들인데 장관들한테 너 찬성하냐 반대하냐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심의만 거치면 되지. 근데 과연 그러면 그런 심의가 거쳤냐 하면은 본인들은 거쳤다고 하는데 네. 다 오진 않았다고 하고요. 정족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수사로 밝혀지겠으나 지금 봐서는 안 거친 것 같죠. 네. 그리고 사실상 사람을 몇 명 모았다 한들 대통령이 그냥 강행을 한 거지. 그냥 사람만 현장에 그냥 물리적으로 앉혀놓은 수준이잖아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날 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국회 상공에 이제 헬기 뜨고 공수부대가 네. 투입이 됐습니다. 수방사도 배치가 되고 국회 안으로 유리창을 깨고 군이 투입되는 장면도 뉴스에 생생하게 네. 잡혔습니다. 네. 도대체 비상계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번에 국회의장이라든지 당대표들을 체포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네. 국방부 기자실도 폐쇄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청사 출입문도 폐쇄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정상적인 비상계엄, 예컨대 뭐 북한이 쳐들어와서 비상계엄을 할 때는 네. 그 국회는 원래 풀어야 되고요. 국회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뭐 그 국무총리가 있는 행정부라든지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요건도 안 되기도 하거니와 설령 요건이 됐다 해도 국회를 통제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네, 국회는 최우수상까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 밝혀진 바에 따르면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오늘 보니까 뭐 총을 쏴서라도 그런 표현도 있다고 하는데 네. 총을 쏴서 국회를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말 자체가 아무리 적과의 교전이 있다 해도 그 비상계엄의 내용과 안 맞는 거예요. 네, 통제할 수 없는 국회를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인 거죠. 그러면 비상계엄을 어떻게 해제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까지 통제할 수 없는 게 국회라고 했던 이유가 네. 국회만이 유일하게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국회를 체포해버리면 해제를 못 하잖아요. 네.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비상계엄 할 때도 국회를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면 이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신속하게 2시간 만에 해제를 했잖아요. 네. 151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제 의결이 되면 그 순간 비상계엄을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이 통과된 이후에도 3시간 시간을 끌었잖아요. 네. 물론 변명은 했죠. 국무회의가 소집이 안 됐다. 근데 그것도 절차적으로 위반이에요. 그거는 국무회의와 무관하게 해제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이 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비상계엄 했을 때는 개헌법에 따르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헌법과 개헌법에 따르면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해제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일단 비상계엄은 바로 뭐 해제가 됐고 그 이후에 바로 그냥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한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1차적으로는 국민의힘 투표 불참으로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에서 다시 발의를 해서 네. 근데 탄핵 소추 의결이 되는데 탄핵 소추 의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뭐 이 사람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지 알아서 하고요. 탄핵을 일단 시켜야 되잖아요. 직무를 뺏어야 되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헌법 65조 2항이 있는데 네. 과반수가 일단 발의를 하고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이 3분의 2가 200석이거든요. 네. 첫 번째는 192밖에 돼서 안 됐고, 불참했죠. 애초에 불성립됐고, 두 번째는 204석이 돼서 된 거죠. 대통령은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통과되는 거고, 좀 전에 방금 있었던 국무총리는 네. 과반수만 있어도 돼요. 그 대통령만 유일하게 3분의 2고요.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과반수만 되면 돼요. 근데 이번에 왜 그러면 국민의힘 여당에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왜 200석이 필요하냐고 주장하냐면 권한대행이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헌법 학계에서도 권한대행이라 해도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로 해도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같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의 요건은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두 번째 통과가 됐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투표를 거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과돼서 그 서류를 송달을 하면 네. 그 순간 직무는 홀딩이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내릴 때까지 직무가 멈춰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멈춰졌기 때문에 직무 정지가 됐고 권한대행 1순위가 국무총리니까 좀 전에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시점 기준 좀 전에 또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이제 한덕수가 대행을 했고요. 이 권한대행 순위가 있는데 순서가 2순위가 기재부 장관이기 때문에 오늘 한덕수도 지금 그 업무 정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기재부 장관이 이제 다시 권한대행 2순위로 넘겨받은 거죠. 그리고 그리고 윤석열과 한덕수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네. 홀딩이 된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탄핵 의결이 통과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예. 탄핵 심판의 요건은 또 무엇인가요? 그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원래 헌법재판소가 9명이 정상인데 지금 몇 명이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네. 지금 현재 6명밖에 없어요. 추가로 이제 헌법재판관을 선임하려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3명이 추가로 선임되면 9인이 되잖아요. 9인이 됐든 6인이 됐든 6명 이상이 돼야만 이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9명 중에 6명이 동의하기는 쉬운데 왜냐면 3명 반대도 되니까 6명 중에는 1명만 반대해도 안 되잖아요. 네.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불안하니까 추가 임명을 서둘렀던 거죠.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의 여부에 이제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언제 인용이 되는 건가요? 그 박근혜랑 노무현이 탄핵 심판 회부가 됐었고 노무현은 기각됐고 박근혜 인용됐잖아요. 네. 그 두 가지 사례가 우리 헌정사 유일하게 탄핵 심판 사례거든요. 근데 둘 다 기준이 뭐냐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긴 하는데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위반은 안 되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뭐 말 잘못해서 회부가 된 거는 중대한 위반이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기각이 됐고요. 박근혜 국정농단은 그 정도면 중대한 위반이라 판단돼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냐? 이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 일반 국민만 해도 박근혜보다 심각하다는 거 알잖아요. 네. 군대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요건이 전혀 안 맞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용이 된다고 봐야죠. 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과 좀 요건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더 깊이 한번 네네.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 후에 담화 발표를 했는데요. 예.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네네. 주장을 했습니다. 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게 일반인들이 좀 용어를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옳다 그르다는 법적 관점에서 재단을 하는 거고 통치행위란 거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으로 쉽게 보면 그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통치행위라고 하면 일종의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에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못한다 이거는 그런 논리가 전두환 논리였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하고 쿠데타를 할 때 이 논리였는데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면 애초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통치행위는 그 판례도 있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 다 99%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건데요. 그 윤석열이나 변호인단은 이게 비상계엄도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건 통치행위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이 이제 통치행위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데 왜 너네가 심판하면 어떡하냐라고 주장은 하는데 기존의 판례나 헌법 선례를 봤을 때는 당연히 통치행위에 해당은 안 되고요.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될 걸로 봅니다. 그건 하나의 그쪽의 논리일 뿐인 거죠. 그럼 통치행위는 아예 사법심사의 대상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그 통치행위 중에도 성격이 있는데 통치행위는 또 사법심사 대상은 되는데요. 통치행위 중에서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일부 행위 그런 것들은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이건 비상계엄을 뜻하는 건 아니고 네. 본인이 예시로 들었던 그 외교권이라든 사면권 이런 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재량의 영역인 거지. 네. 뭐 법적으로 이게 재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통치행위를 행사하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했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국민들이 선출 안 했잖아요. 그럼 선출하지 않은 재판관들이 선출한 사람을 파면시키면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그거는 이제 고도의 통치행위, 정치행위일 때만 그런 건데 이번 비상계엄은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도 통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두 가지 드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네. 내란 네. 통치행위가 되나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거는 그냥 그쪽의 변호인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일 뿐이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12월 3일 내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나요? 모든 면에서 위반했어요. 네. 일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전혀 아니었고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네. 설령 그 두 가지가 요건이 맞다 해도요. 국회를 통제하면 안 되는데 국회는 체포하려고 했고 요거 자체가 이제 요건도 위반이고 절차도 위반이고 내용도 위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사법심사에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통치행위에 포함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은 문제없이 인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